고작 식사 한 끼에 호화로운 차를 고쳐주겠다는 꾀죄죄한 노인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들이 비웃는 존재가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것이다. 비는 아무도 그를 알아봐주지 않는 도시에 세차게 쏟아졌다. 남루한 군복을 입은 유령이 유리창 너머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은색 에스턴 마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환하고 깔끔한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선과 비웃음을 한몸에 받았다. 수년간의 침묵으로 거칠어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식사 한 끼에 고쳐드릴 수 있습니까? 세일쯤에는 웃었다. 그들이 지금 한때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기계를 살려냈던 전설적인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던 곳에서 말이다. 오늘 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들의 모든 추측을 산산조각내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이장수가 그저 떠돌이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도시의 모퉁이를 휘감으며 몰아쳤다. 머지않아 폭풍우가 몰려올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낡은 군복 차림의 유령처럼 길 건너편에 서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고급 매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늙은 장수라 불렀다. 엔진과 대화하는 남자라고 했다. 하지만 엔진들이 그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져 이장수의 얇은 외투는 몸에 달라붙었다. 그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빛바랜 여름 하늘색을 닮은 그의 두 눈은 고급차 매장 안에 번쩍이는 크롬과 매끄러운 강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때 그는 수많은 부대와 기계를 지휘했다. 그러나 이제 그를 따르는 것은 손의 떨림과 뱃속의 허기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공기에 폐가 따끔거릴 정도로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길을 건넜다. 쇼룸은 부의 성전이었다. 은은한 조명이 대부분의 집값보다 비싼 차의 보닛 위에서 빛났다. 20살을 겨우 넘긴 젊은 세일즈맨 박경민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장수가 들어서며 깨끗한 흰색 타일에 젖은 발자국을 남기자 그의 얼굴에 경멸이 스쳤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목소리는 돕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장수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갈라져 있었다. 정비소에 차 한 대 있던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뒤쪽을 가리켰다. 오래된 은색 에스턴 마틴이요. 엔진이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것 같던데. 박경민은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짧게 웃었다. 숨을 못 쉰다니? 손님, 저희 정비사분들은 이 분야 최고입니다. 그분들이 뭘 해야 할지 잘 아실 텐데요. 그는 은근슬쩍 이장수를 문 쪽으로 밀어내려 한 걸음 다가섰다. 차를 사러 오신 게 아니라면 안 샀습니다. 이장수는 여전히 정비소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고치러 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박경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젊은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식이 담겨 있었다. 그 대가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얻어먹고 싶습니다. 박경민은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은 텅 빈 쇼룸에 울려 퍼지는 잔인하고 조롱하는 소리였다. 그는 동료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으로 이장수를 가리켰다. 야, 얘들아, 이 노인네가 저 에스턴 마틴을 국밥 한 그릇에 고쳐준대. 다른 세일즈맨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값비싼 양복을 입은 배불뚝이 남자, 주인 김상도가 사무실에서 미간을 찌푸린 채 나타났다. 무슨 소라냐? 박경민은 엄지손가락으로 이장수를 가리켰다.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들어와서요.
데이븐포트 부인 에스턴 마틴을 밥 한 끼에 고쳐주겠답니다. 김상도의 눈이 가늘어졌다. 데이븐포트 부인은 그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다. 그녀의 차는 일주일째 이 정비소에 있었지만 정비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모든 진단 장비를 동원했고 부품의 절반을 교체했음에도 엔진은 계속 덜덜거리며 시동이 꺼졌다. 압박감이 커지고 있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덥수룩한 수염에 굳은 살 박힌 떨리는 손을 가진 노인을 바라보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깜빡이고 있었다. 고칠 수 있겠나? 김상도가 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는 간단히 대답했다. 김상도는 천성적인 도박꾼이었다. 그는 위험한 도박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다. 지금이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도박일 터였다. 그러나 잃을 게 뭐가 있나? 좋아.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거래하지. 자네가 차를 고치면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지. 그는 몸을 더 가까이 숙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고치지 못하면 이 쇼룸 바닥을 칫솔로 깨끗이 닦아야 할 걸세. 세일즈맨들이 킬킬거렸다. 이장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중한 발걸음으로 정비소를 향해 걸어갔다. 3명의 베테랑 정비사팀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미 소란을 들었고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덩치 큰 수석 정비사 구스타프가 불평했다. 새로운 컨설턴트 일세. 김상도는 윙크하며 말했다. 구스타프는 이장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장수는 그를 무시했다. 그는 에스턴 마틴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멎었음에도 여전히 위풍당당한 기계였다. 그는 기도라도 하듯 잠시 눈을 감고 차가운 본인 위에 손을 얹었다. 정비사들은 재미있다는 듯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뭐 하는 거야? 한 명이 속삭였다. 차의 신과 교감하는 거겠지. 이장수는 눈을 떴다. 진단 보고서나 차 주위에 널려 있는 정교한 장비는 볼 필요도 없었다. 길 건너편에 서 있을 때 정비사들이 시동을 걸었을 때 들었던 희미하고 불규칙한 엔진 소리로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연료 펌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맑고 또렷했다. 순정 부품이 아니군요. 최신 교체품이라 차량의 원래 규격과 맞지 않습니다. 압력이 완전히 틀렸어요. 구스타프가 코웃음을 쳤다. 연료 펌프는 확인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어요. 연료를 뿜어내는지 확인했겠지. 이장수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연료를 올바르게 뿜어내는지 확인하지 않았군. 그건 다른 겁니다. 그는 엔진 아래쪽에 있는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밸브를 가리켰다. 저건 조절 밸브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아주 정교한 부품이죠. 새 펌프가 너무 많은 연료를 너무 빨리 밀어넣고 있어요. 엔진이 스스로 질식하는 겁니다. 숨 막혀 하는 거죠. 정비사들은 서로, 그리고 엔진을, 다시 이장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하이테크 부품과 온보드 컴퓨터, 전자점화 장치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원래 설계의 단순한 기계적 아름다움을 간과했던 것이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구스타프는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장수의 시선이 팔뚝에 빗바랜 문신으로 향했다. 수십 년 전에 공식적으로 해체된 부대의 희미한 휘장이었다. 그냥
오래된 병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둡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차도 늙은 병사입니다. 그저 새 부품이 아니라 존중으로 대해야 해요. 그는 렌치를 집어들었고 그의 손은 놀랍도록 흔들림이 없었다. 자, 그 작은 일자 드라이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 1시간 동안 정비소는 금속이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다. 이장수는 조용하고도 강렬하게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움직임은 유려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평생의 경험으로 다듬어진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조롱하며 지켜보던 정비사들은 이제 경외심을 느끼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대가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마침내 이장수는 차에서 물러서며 헝겊으로 손을 닦았다. 이제 시동 걸어보십시오. 구스타프는 희망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운전석에 앉았다. 그가 키를 돌리자 엔진이 깊고 강력한 포효 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콘크리트 바닥을 진동시키는 완벽하게 조정되고 균형 잡힌 기계의 소리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멀리서 지켜보던 김상도는 경이로움에 눈이 커진 채 다가왔다. 그는 차를, 다시 이장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한 겁니까? 이장수는 희미하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김상도는 이장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큰 마호가니, 책상과 가죽 의자, 그리고 유명 인사들과 악수하는 김상도의 사진들로 꾸며져 있었다. 상대를 위압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장수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한때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던 방에도 서본 적이 있었다. 이곳은 그저 방일 뿐이었다.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김상도는 이장수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자네는 천재야. 완전한 천재라고. 그는 책상 주위를 돌았고 그의 눈은 새로운 종류의 탐욕으로 빛났다. 그는 데이븐포트 부인으로부터 벌어들일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노인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저 엔진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장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앉지 않았다. 선호하는 자세였다. 평생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얻은 습관이었다. 엔진에 대해 좀 안다고? 이 사람아, 자네는 예술가야. 김상도가 껄껄 웃었다. 그리고 난 예술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지. 그는 책상에 손을 얹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자네에게 제안 하나 하지. 정비소 뒤쪽에 방 하나를 내주고 하루 3끼 식사와 약간의 생활비를 주겠네. 그 대신 우리 정비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차들을 자네가 맡아주게나. 이것은 이장수가 수년 만에 가져본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다. 머리 위를 가릴 지붕, 따뜻한 밥, 그리고 목적. 하지만 동시에 감옥이었다. 금으로 만든 우리지만 어쨌든 감옥이었다. 그는 창밖에 비해 젖은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로웠다. 기대, 책임, 그리고 과거의 유령들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는 평생 전이었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비 오는 밤, 그는 20살의 젊은이였다. 낯선 땅의 진흙탕 속에 서 있었다. 비는 지금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총탄의 구멍이 숭숭 뚫린 지프의 엔진을 고치고 있었다. 엔진은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는 오직 렌치와 기도로 그것을 고쳐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구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젊고 겁에 질리고 고마움에 가득 찬 얼굴들. 그때 그는 영웅이었고 전설이었다. 그러나 전설은 늙은 병사들처럼 사라져간다. 그는 전쟁을 겪고 변한 사람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그가 싸웠던 세상은 그를 위한 자리가 없는 듯했다. 그는 정착하려 노력했다. 정비소에서 일하고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딸을 낳았지만 과거의 유령들은 그림자 속에 항상 숨어 있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에서 자동차의 역화 소리에서 그들을 보았다. 그는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술은 오히려 유령들의 목소리를 키웠다. 아내는 그를 떠났고 딸도 함께 데려갔다. 그는 아내를 탓하지 않았다. 그 자신이 유령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도시를 떠돌며 일을 전전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계속 도망쳤다. 뻥 뚫린 길은 그의 유일한 집이 되었고 엔진의 굉음은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에 통달한 장인이었지만 다른 모든 것에서는 실패자였다. 김상도가 헛기침하는 소리에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딜러십 사장은 조급함이 스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이장수? 거래하겠나? 이장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늙고 상처투성이에 굳은 살이 박혔지만 여전히 훌륭한 손이었다. 아직도 무언가를 되살릴 수 있는 손이었다. 어쩌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되살릴 때인지도 몰랐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장수가 말했다. 김상도가 눈썹을 치켜떴다. 생활비는 필요 없습니다. 이장수가 말했다. 방과 식사, 그리고 차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김상도가 웃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실력을 증명하면 이 매장 안에 어떤 차든 고를 수 있다네. 이런 차가 아닙니다. 이장수는 쇼룸에 매끄러운 최신 차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낡고 고장나고 모두가 포기한 그런 차를 원합니다. 김상도는 흥미를 느꼈다. 왜 그런 고물차를 원하는 건가? 왜냐하면 이장수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김상도는 턱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업가였고 기회를 냄새로 맡을 수 있었다. 이 노인은 단순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철학자였고 쇼맨이었다. 그는 오토 위스퍼러, 아우토 위스퍼러, 즉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현명한 대가로서 프레스티지 모터스의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케팅의 꿈이었다. 좋아, 거래하지, 이장수. 김상도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네. 이장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악수는 굳건했지만 차가웠다. 이장수는 자신이 악마와 거래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이미 지옥에 가봤고 언제나 탈출구를 찾아냈었다. 그 후 몇 주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장수는 정비소 뒤편에 있는 창문 없는 작은 방을 받았다. 썩 훌륭하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건조했다. 매일 근처 분식집이나 기사식당에서 세끼 식사가 제공됐다. 음식은 기름졌지만 따뜻은 했다. 그리고 그는 차 한 대를 받았다. 녹슬고 찌그러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1969년식 포드 머스탱이었다. 모두가 김상도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김상도는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장수는 지역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엔진과 대화할 수 있는 노인을 보기 위해 도시 곳곳에서 찾아왔다. 그들은 다른 모든 정비사들이 사망 판정을 내린
희망 없는 고물차들을 그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이장수는 그의 조용한 지혜와 마법 같은 손으로 그 차들을 되살렸다. 그는 화려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귀 기울여 들었다. 엔진의 속삭임, 변속기의 신음, 서스펜션의 한숨을 들었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나름 행복했다. 다시 목적이 생겼고 존경받았으며 집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령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제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유령 하나가 그의 삶에 들어왔다. 아주 오래전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그의 딸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이었다. 같은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 같은 단호한 턱, 같은 슬프고 아는 듯한 눈을 가졌다. 그녀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왔다. 그녀는 손을 청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은 채 그에게 다가왔다. 이장수 씨 맞으세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다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헝겊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뭐든 고치신다고 하던데요. 노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상처받은 마음도 고칠 수 있으세요. 이장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가 너무나 잘 아는 고통을 보았다. 그는 수년 전 자신이 버렸던 딸의 유령을 보았다.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으로 굵어졌다. 하지만 트럭은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트럭 엔진을 손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설아였다. 그녀는 기자였다. 자신이 복무했던 조국에 의해 잊힌 군인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다른 쪽방촌 거주자들로부터 이장수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그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유령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가 받은 훈장, 그가 구했던 사람들, 그가 한때 전설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손재주가 좋은 늙은이를 보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이장수는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음을 깨달았다. 그저 차를 고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망가진 삶을 고칠 수 있는 기회였다. 마침내 과거의 유령들과 맞설 기회,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였다. 트럭의 엔진은 엉망이었다. 늙고 방치되었으며 학대당한 상태였다. 마치 그 자신처럼. 그러나 그가 작업하며 낡은 부품을 교체하고 막힌 필터를 청소하는 동안 그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그저 엔진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골마왔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작업이 끝났을 때 엔진은 새끼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울렸다. 설아의 눈이 경이로움에 커졌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장수는 미소 지었다. 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저 들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돈을 지불하려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제 이야기를 해주시오. 잊힌 병사들의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트럭이 수년 만에 가장 부드럽게 달리며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이장수는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아마도 이번에야말로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장수의 과거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그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가 그 첫 번째 비 오는 밤에 고쳤던 은색 에스턴 마틴은 그저 부유한 여성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퇴역 장군의 아내 소유였다.
그 장군은 전쟁 중 한 젊고 뛰어난 정비병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장수 병장. 40년 이상 작전 중 실종, 사망으로 추정되었던 남자였다. 데이븐포트 장군은 정밀함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길고 화려한 군 경력에서 모든 세부 사항은 중요했다. 모든 정보는 승리 또는 패배의 잠재적 열쇠였다. 그래서 그의 아내 엘리노어가 사랑하는 에스턴 마틴이 만족스럽게 으르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기뻤지만 동시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손길로 문제를 진단해낸 낯선 노숙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노인은 기계의 영혼 자체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을 장수라고 불렀어요. 엘리노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조용한 사람이고 슬픈 눈을 가졌지만 세상에, 조지, 그의 손을 보았어야 했어요. 그렇게나 목적의식이 담긴 움직임이라니. 장수라는 이름이 장군의 기억을 찔렀다. 그는 예전에도 장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의 부대에 있던 젊은 병사였다. 기계에 대한 신비한 재능을 가진 아이. 그들은 그를 마법사라고 불렀다. 전장의 가장 낡고 부서진 엔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장수라는 이름의 아이. 하지만 모두가 그냥 장수라고 불렀다. 그 남자 성도 있었나? 장군은 목소리를 애써 태연하게 유지하며 물었다. 엘리노어는 미간을 찌푸렸다. 글쎄요, 그냥 장수라고만 했어요. 김상도 씨는 그게 다 대단한 쇼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마케팅 천재라고요. 벌써 그 노인 얼굴을 지역 광고판에 붙였대요. 오토 위스퍼러라고. 장군은 일어섰고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창가로 걸어갔다. 그럴 리 없었다. 이장수 병장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 정찰 임무 중 실종되었다. 지프, 타이어 펑크, 그리고 매복. 생존자는 없었다. 그는 작전 중 실종자로 등재되었다가 나중에 사망 처리되었다. 장군이 직접 그 젊은이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였다. 그는 생각을 떨쳐냈다. 단순한 우연, 늙은이의 기억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일주일 후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설화의 기사가 실렸다. 신문 한 면의 특종은 아니었지만 일요 신문 지역면에 실린 조용하고 인간적인 이야기였다. 기계 속의 유령, 한 제향군인의 두 번째 기회. 그녀는 장수라는 이름의 노숙자에 대해 썼다. 그의 조용한 위엄, 엔진을 고치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잊힌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그의 소박한 부탁에 대해 썼다. 그녀는 그의 성이나 과거는 몰랐지만 그의 본질을 포착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대해 썼다. 금속의 소리를 듣는 듯한 그의 손, 그의 눈에 대해 썼다. 말하지 않은 슬픔의 세계를 담고 있는 그의 눈. 장군은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 기사를 읽었다. 함께 실린 흑백 사진은 흐릿했지만 녹슨 머스탱에 기대어 서 있는 이장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팔뚝의 문신만큼은 틀림없었다. 그의 옛 부대인 ROK 공수특전여단 ROK 아이어본 브리게드의 빛바랜 휘장이었다.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떨렸다. 그였다. 40년 만에 살아있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그 이야기는 전국 뉴스 통신망을 통해 퍼져나갔다. 전설적인 이장수 병장이 작은 마을 딜러십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꺼할 수 없이 매력적이었다. 그것은 구원, 잊힌 용기, 그리고 인간 정신의 조용한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기자들은 메뚜기 떼처럼 프레스티지 모터스로 몰려들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이장수의 얼굴로 들이밀어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어디에 있었는지, 왜 오랫동안 숨어 지냈는지, 영웅이 된 기분이 어떤지. 이장수는 압도당했다. 그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자신의 유령을 따돌릴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제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으로 익숙한 엔진의 안락함 속으로 숨어들었다.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김상도를 통해서만 이야기했다. 물론 김상도는 천국에 있는 듯했다. 프레스티지 모터스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딜러십이 되었다. 사업은 번창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겸손한 노인 속의 천재를 알아본 자비로운 구원자로 자신을 포장했다. 그는 오토 위스퍼러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하고 티셔츠, 머그컵, 심지어 차량 관리 제품 라인까지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장수는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작은 방, 하루 3끼 식사, 그리고 작업의 위안만 원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새로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와중에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고쳤다. 그의 손은 망가진 기계의 혼돈에 질서를 가져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났다. 그는 머스탱, 그의 안식처에서 휀더의 녹슨 부분을 조심스럽게 사포질하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한 여성이 정비소 문간에 서 있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그의 꿈에서 보았던 붉은 머리, 단호한 턱, 그리고 젊은 기자 설아와 같은 슬프고 아는 듯한 눈을 가졌다. 그러나 이 눈에는 무언가 더 있었다. 평생의 질문들, 그리고 온 세상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그녀는 목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장수의 손이 얼어붙었다. 사포블록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40년 동안 그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얼굴을 어린 시절 이후로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딸 이은영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늙은 뼈들이 삐걱거렸다. 그녀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모든 것을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꼼짝할 수 없었다. 과거의 유령들이 그를 둘러싸고 조용한 비난으로 공기를 채웠다. 그는 실패자였고 술꾼이었고 도망자였다. 그는 그녀를 버렸다. 어떻게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녀는 분노와 고뇌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어요. 나는 죽었었지. 그 역시 감정에 목이 메었다. 어떤 면에서는 재회는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입 밖에 내지 못한 원한과 수년간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의 폭풍이었다. 이제 성공한 변호사로 자신의 가정을 꾸린 이은영은 그의 부재 위에 삶을 건설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 기반을 산산조각 낼 충격파였다. 물론 그녀는 뉴스 보도를 보았다. 빛바랜 사진으로만 알던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사랑과 쓰라림이 뒤섞인 감정으로 이야기했던 남자. 세상에는 전쟁 영웅이지만 자신의 가족에게는 유령인 남자였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그들의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끊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전쟁, 그가 보았던 것들,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유령들, 술, 그리고 도망쳤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말했다. 그녀는 대가로 자신의 삶, 아버지 없이 자란 이야기, 그의 부재가 남긴 상처,
그리고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분노에 대해 털어놓았다. 왜요? 마침내 그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장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망가진 삶만은 고치지 못하는 손이었다.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난 너무 망가져서 다시 온전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나 없이 사는 게 너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말은 어떤 총알보다도 그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들의 만남은 해결 없이 끝났다. 그녀는 만나본 적 없는 두 손자, 환하게 웃는 두 소년의 사진을 남기고 전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떠났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의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 피어난 연약한 희망의 실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장수는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유령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에서 잃은 사람들의 망령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잃어버린 삶, 그가 버렸던 가족의 유령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주하고 속죄하려는 욕망의 불꽃을 느꼈다. 그는 머스탱에 몰두했다. 차는 그의 고해성사가 되었고 그의 속죄였다. 그가 두드려 편 모든 찌그러짐, 그가 사포질에 없앤 모든 녹은 회개의 행위였다. 그는 단순히 차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을 복원하려 하고 있었다. 김상도는 이장수의 마음속 혼란은 눈치채지 못하고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보았다. 재회, 투어일세. 어느 날 아침, 그는 새로운 설계도를 들고 정비소로 들이닥쳤다. 머스탱을 타고 전국 투어를 하는 거야. 고전 아메리칸 자동차로 재회한 아버지와 딸. 저절로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장수는 설계도를, 그리고 김상도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장기판의 말이었다. 군대의 말, 자신의 중독의 말,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작은 남자의 말. 그는 유령이었고 전설이었고 오토 위스퍼러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 외의 모든 것이었다. 그는 설계도를 주먹으로 움켜쥐었다.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김상도는 깜짝 놀랐다. 안 된다니? 무슨 말인가? 이 차는 팔 수 없습니다. 이장수가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작업대로 걸어가 잡고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벨벳 위에 퍼플 하트, 퍼플 하트와 수은 십자훈장, Distinguished Service Cross 놓여 있었다. 그가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훈장들. 그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훈장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김상도에게 내밀었다. 이건 당신 겁니다. 그가 말했다. 계약금으로 드리죠. 김상도는 훈장을 쳐다보며 눈이 커졌다. 그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돈이 아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희생과 피로 이루어진 가치를 알았다. 무엇에 대한 계약금인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장수는 머스탱을 바라보았다. 새로 칠한 프라이머는 희망적인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제 자유에 대한 겁니다. 그가 말했다. 제 자신을 다시 사려는 겁니다. 김상도는 손에 든 훈장들을 쳐다보았다. 물리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무게가 엄청났다. 잠시 동안 그의 눈에 있던 계산적인 탐욕은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경외심, 어쩌면 수치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숫자, 이윤, 감가상각을 다루는 사업가였다. 그는 차, 건물,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를 이해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계산하는 법을 배운 적 없는 화폐였다. 용기의 가치, 희생의 대가. 이게 뭔가? 그는 마침내 이장수가 들었던 그 어떤 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입니다. 이장수가 말했다. 40년 동안 제 자신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술병 뒤에 숨었고 이제 이 벽 뒤에 숨었죠.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지분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구한 게 아니에요, 김상도 씨. 그냥 다른 종류의 감옥에 가뒀을 뿐이죠. 편안한 곳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이제 감옥이 지긋지긋합니다. 떠나겠다는 건가? 김상도는 사업가적인 면모를 되찾았다. 즉각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그의 스타, 그의 황금 거위를 잃고 있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생각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이장수가 그를 바로잡았다. 아직은요. 당신에게 사업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그는 머스탱을 가리켰다. 이 차를 완성할 겁니다. 이 정비소에서 나온 차 중 가장 훌륭한 기계가 될 겁니다. 하나의 걸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완성되면 당신의 것이 되겠죠. 김상도의 눈이 빛났다. 전설적인 오토 위스퍼러, 이장수가 복원한 차라니. 그 홍보 효과만으로도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었다. 수집가들이 줄을 설 터였다. 대신 3가지를 원합니다. 이장수는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첫째, 여기 설아 기자가 두고 간 그 낡은 픽업 트럭의 소유권을 제게 주십시오. 둘째, 제 작은 정비소를 차릴 수 있을 만큼의 부품과 도구를 주십시오. 화려한 것 말고 기본적인 것만요. 그리고 셋째, 저를 놓아주십시오. 계약도 마케팅도 더 이상의 이야기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토 위스퍼러가 은퇴했다고 말하십시오. 제 가족과 쌀러 갔다고 말해도 좋고 뭐든 당신 마음대로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제 이야기는 온전히 저의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은 기막힌 수였다. 이장수는 단지 자신의 자유를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상도에게 전설을 팔고 있었다. 마스터가 신화 속으로 사라지기 전 남긴 마지막 훌륭한 작품. 빈틈없는 사업가인 김상도는 그 가치를 즉시 알아봤다. 그것은 어떤 전국 투어보다도 더 좋은 이야기였다. 품위가 있었고 종결성이 있었다. 그것은 머스탱의 가치를 매길 수 없게 만들 터였다. 그리고 훈장은 김상도가 여전히 퍼플 하트와 수은 십자훈장을 들고 물었다. 선물입니다. 이장수가 말했다. 어떤 것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에 대한 기억이죠. 김상도는 훈장에서 이장수의 단호한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자신이 엄청나게 과소평가했던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그저 망가진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항복 조건을 지휘하는 장군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김상도는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다. 좋아, 거래하지, 이장수.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 이장수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악수는 느낌이 달랐다. 그것은 동등한 사람들의 거래였다. 다음 한 달은 수도사처럼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이었다. 바깥 세상에 떠들썩한 기자들과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은 사라졌다. 정비소는 이장수의 선격이 되었다. 그는 다른 정비사들을 경외하게 만들 만큼의 강렬한 집중력으로 머스탱을 작업했다. 그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었다. 강철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이은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방문이 짧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커피와 김밥을 가져왔고 그들은 기름과 페인트 냄새 속에서 어색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두 아들, 그의 손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아들 민주는 조용하고 학구적이며 책 읽기를 좋아했다. 둘째 아들 지호는 에너지가 넘치고 무엇이든 분해해서 작동 방식을 알아내는 데 집착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희미하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닮았어요 라고 말했다. 이장수는 가슴에 찌릿한 아픔을 느꼈다. 놓쳐버린 삶이었다. 그는 낯선 존재였다. 그는 손자들을 위해 부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광이 날 때까지 닦은 낡은 기화기, 오래된 스파크 플러그 세트. 그는 이은영에게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었고 그의 손은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리키며 외과의사처럼 우아하게 움직였다. 엔진의 언어를 통해 그는 거의 모르는 딸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손자들과 연결되고자 했다. 천천히 그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어린 시절을 괴롭혔던 유령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았다. 그의 조용한 강인함, 그리고 깊고 말없는 후회를 보았다. 그 역시 그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총명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를 보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머스탱 엔진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때 그녀가 두 작은 소년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어머니 뒤에 수줍게 서서 거의 완성된 차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민준아, 지호야. 이은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너희 할아버지시여. 이장수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헝겊으로 손을 닦고 무릎을 꿇었다. 늙은 무릎이 삐걱거렸다. 그는 그들의 젊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굵어졌다. 지호, 둘째가 앞으로 나섰다. 작은 기름때 묻은 손가락으로 엔진을 가리켰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가 물었다. 어떻게 그걸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이장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불꽃이 어떻게 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지 연소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력이나 토크가 아닌 숨결과 심장 박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단지 엔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산을 물려주고 있었다. 머스탱이 완성된 날, 그것은 한 폭의 예술 작품이었다. 차체는 깊고 윤기나는 검은색으로 거울처럼 광택이 났다. 크롬은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후드 아래에 있었다. 엔진은 기계적 조화의 걸작이었다.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이장수가 키를 돌리자 포효하는 대신 노래했다. 낮고 강력하며 완벽한 웅궁거림이었다. 김상도는 전문 사진 작가를 불렀다. 그는 이미 그 차를 일본의 한 부유한 수집객에 엄청난 가격에 선판매했다. 이장수의 마지막 걸작에 대한 전설은 이미 고급 자동차 수집가들의 희귀한 세계에 퍼져 있었다. 이장수는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며 묘한 초연함을 느꼈다. 소유에 대한 자부심은 없었다. 그는 그것을 창조했지만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불해야 할 대가였고 그의 영혼에 대한 몸값이었다. 그의 진정한 보물은 문간에 서 있었다. 이은영, 민준, 그리고 지호였다. 사진작가가 떠난 후 이장수는 열쇠를 김상도에게 건넸다. 우리 거래는 끝났습니다. 김상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장수에게 다른 열쇠와 함께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약속대로 트럭 소유권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마을 변두리에 있는 작은 폐차장 소유권 증서입니다. 훈장에 대한 보너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의 말끔한 겉모습 속에서 보기 드문 진심이 드러났다. 행운을 빌겠네, 이장수. 당신도요, 김상도. 이장수가 말했다. 그는 번쩍이는 머스탱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값비싸고 영혼 없는 차들이 줄지어 있는 곳을 지나 쇼룸의 밝은 빛을 벗어나 지는 해의 부드러운 빛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픽업 트럭, 한 상자의 오래된 도구, 그리고 허름한 차고뿐이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저녁의 황금빛에 환하게 빛나는 딸과 손자들의 얼굴을 보며 이장수는 자신의 뼛속 깊이 스며드는 확신과 함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유는 복잡한 것이었다. 이장수는 김상도와의 계약에서 벗어났지만 세상이 그를 둘러싸고 만들어낸 전설에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가 받은 작은 폐차장은 그가 바랐던 것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냈다. 기자들이 아니라 망가진 차와 망가진 삶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20년 된 덜덜거리는 세단인 늙은 여인. 마지막 남은 돈을 고물 스포츠카에 쏟아부은 젊은이. 2개의 직장에 나가야 하는데 미니밴이 고장나버린 싱글맘. 그들은 그가 천재 정비공이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남자였다. 그는 그들에게 많은 돈을 받지 않았다. 때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때로는 받은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약속이었다. 그의 작은 차고는 다른 종류의 거래소가 되었다.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가 고치는 모든 엔진과 그가 손길을 닿게 한 모든 삶과 함께 이장수 자신의 부서진 영혼의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엮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항상 해야 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명예를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망가진 무언가를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단순하고도 깊은 만족감 때문이었다. 삶은 잘 조정된 엔진처럼 새롭고 안정적인 리듬을 찾았다. 그가 간단히 2번째 기회라고 부르는 차고는 마을에 잊힌 변두리에 조용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간판도 광고도 없었다. 그저 차 한 대가 부드럽게 정비소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가 하루나 이틀 후에 활력을 되찾고 나가는 모습만이 가끔 보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 그곳을 찾아냈다. 마을의 소박한 구석을 통해 퍼져나간 필요와 감사함의 네트워크였다. 그의 하루는 자신의 기술과 함께 익숙한 의식으로 채워졌다. 새벽에 도착해 차가운 아침 공기는 여전히 이슬과 아스팔트 냄새를 풍겼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항상 낡은 핫플레이트 위에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이었고 그 향기는 기름과 강철의 익숙한 냄새와 뒤섞였다. 그는 열린 문간에 서서 굵은 도자기 컵으로 뜨거운 액체를 마시며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처럼 조용히 관찰하는 순간은 그가 도망치던 수년 동안은 감히 가질 수 없었던 사치였다. 그것은 평화와 소속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일했다. 작업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간호학과 학생의 낡고 덜덜거리는 차를 고쳐주었다. 그녀는 그 차를 4바퀴 달린 장학금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녀가 실습하러 가는 길에 차가 고장 날까봐 느끼는 불안함을 끈기 있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친 후 그녀에게 직접 오일과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불안한 삶의 작은 통제권을 쥐어주었다.
그는 차만 고친 것이 아니었다. 불안을 덜어준 것이었다. 그는 목수의 작업용 트럭 변속기를 다시 조립했다. 그 목수에게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이장수처럼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그 목수는 다른 정비소에서 그의 사업을 망하게 할 정도의 견적을 받았었다. 이장수는 부품값만 받고 일을 해주었다. 대신 손자들을 위해 맞춤형 책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는 최근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오일 점검과 타이어 교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갑자기 무섭고 외로워진 세상에서 작은 독립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감사는 말없이 이장수가 못 본 척했던 눈물로 표현되었다. 그의 보수는 그들이 줄 수 있는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공동 텃밭에서 갓 딴 채소 한 봉지, 아직 따뜻한 파이, 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자동차 그림이 붙은 진심 어린 감사 카드였다. 대개는 어깨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고 걱정이 덜한 표정으로 차를 몰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는 조용한 만족감이었다. 이 조용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이은영과의 관계는 꽃을 피웠다. 그녀는 토요일마다 아들들을 차고로 데려왔고 그날들은 이장수에게 신성한 날이 되었다. 큰아들 민주는 사려 깊은 아이였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책을 읽다가 가끔씩 눈을 들어 눈앞에 펼쳐진 기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놀랍도록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할아버지, 그가 물었다. 렌치를 움직이는 지뢰의 원리가 행성을 움직이는 원리와 같은가요? 이장수는 미소 지으며 너트와 볼트의 단순한 용어로 우주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역학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장수의 그림자이자 진정한 제자는 지호였다. 그 소녀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그의 작은 손에는 타고난 호기심과 모든 것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있었다. 이장수는 스파크 플러그를 빛이 날 때까지 닦는 것, 너트와 볼트를 낡은 커피깡통에 분류하는 것, 도구의 이름과 기능을 배우는 것 같은 작은 일부터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도구들을 경건하게 다루는 모습에 이장수는 기뻐했다. 그는 소년에게 엔진의 기계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철학을 가르쳤다. 이것을 보렴. 어느 날 오후 이장수는 자신이 다시 조립하고 있던 기름때 묻은 기화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사람들은 이게 그저 쇳덩이라고, 스프링과 제세 모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이건 허파란다. 딱 맞게 숨을 쉬어야 하지. 너무 많은 공기도, 너무 많은 연료도 안 돼. 모든 것은 완벽한 혼합, 완벽한 균형에 달려 있어. 지호야, 인생의 모든 것은 균형에 관한 것이란다. 그걸 기억해야 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코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기름 얼룩을 묻힌 채 집중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장수는 그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소년이 알지 못했던 과거로 향하는 달이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로의 안내자였다. 그는 단순히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라는 부서진 사슬을 고치고 있었고 그 소중하고 강력한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서늘한 가을 저녁, 이장수가 도구들을 닦으며 문을 닫으려 할 때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그 차의 조용한 위풍당당함은 보통 그의 문으로 들어오는 덜덜거리는 차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깔끔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순간 이장수의 옛 본능이 되살아났다.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온 탓에 그림자 속으로 숨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헝겊으로 천천히 손을 닦으며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 남자는 기자도 정부 관리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데이븐포트 장군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했다.
장군이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명령이 아니었다. 보좌관은 그 요청이 한 노병이 다른 노병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부탁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수는 동의했다. 다음 날, 그는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설아의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장군의 호화로운 집으로 갔다. 그곳은 그의 차고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잘 가꿔진 잔디밭, 오래된 참나무, 그리고 조용하고 위험 있는 부가 있는 세상이었다. 데이븐포트 장군은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책과 지도, 그리고 과거 전장의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딜러십에서 잠깐 마주쳤던 것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의 날카로운 얼굴선은 나이로 인해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예리했다. 이 병장, 장군은 그의 큰 가죽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만나서 반갑네. 이제는 그냥 장수입니다, 장군님. 이 장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장군은 의자를 가리켰다. 앉게. 그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공영에 처했음에도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네를 옛날 이야기 하려고 부른 게 아니네. 장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불렀지. 돈으로도 영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세. 이 장수는 그가 차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다. 아마도 희귀한 빈티지 모델이나 기계적인 퍼즐 같은 것에 대해. 그러나 장군은 차고가 아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은색 액자를 가리켰다. 군복을 입은 한 젊은이의 사진이었다. 그의 미소는 밝았고 사진 속에서도 삶으로 가득 찬 듯했다. 내 손자일세. 장군은 아직도 생생하고 날카로운 슬픔으로 목이 메어 말했다. 이름은 데이비드였지. 최근 전쟁에 2번 참전했네. 돌아올 때 달라져 있었어. 데이비드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전쟁은 그의 내면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본 것, 행했던 일들에 대한 유령에 시달렸다. 가족과 소통하지 못했고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집에서 평화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장군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굳건했던 군인다운 태도가 마침내 무너지며 말했다. 그는 차고 속으로 숨어들었네. 우리 아버지가 참전했던 전쟁 때의 오래된 지프를 가지고 있어. 하루 종일 매일 그 차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있네. 우리와 말하지 않아. 의사들과도 이야기하지 않아. 그냥 엔진을 만지작거릴 뿐이지. 그리고 고칠 수 없어. 시동이 절대 걸리지 않아. 나는 그가 그 지프를 고치지 못하면 자신도 고칠 수 없다고 믿는 것 같네. 장군은 계급과 권위를 모두 벗어던진 채 간청하는 눈으로 이장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자네가 엔진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자네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나는 자네가 기계 속에 숨은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지프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네. 내 손자를 고쳐달라는 걸세. 그것은 그에게 그 누구도 요구한 적 없던 가장 힘든 일이었다. 평생을 도망쳐온 폭풍의 심장부로 자진해서 돌아가 그를 절망의 황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유령들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젊은 군인 데이비드의 사진을 보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 똑같이 쫓기는 눈, 차갑고 논리적인 기계의 품속에서 탈출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해야만 했다. 그것은 장군에게 진 빚이 아니라 한때 자기 자신이던 젊고 망가진 남자에게 진 빚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장수는 데이븐포트 장군의 저택으로 향했다. 정비복을 입지 않았다. 깔끔하고 평범한 옷을 입었다. 그는 오토 위스퍼러로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이장수로서 온 것이었다.
그는 데이비드를 거대한 실험실처럼 보이는 깨끗한 차고에서 발견했다. 그는 책상 위의 사진과 똑같았지만 그의 눈에 있던 빛은 꺼져 있었다. 그는 지프 엔진에 몸을 굽힌 채 손은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고 어깨는 패배감에 축 늘어져 있었다. 차고는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정교하게 닦여 천 위에 놓여 있었고 어떤 것들은 녹슨 절망의 더미에 쌓여 있었다. 그것은 혼돈 속의 질서, 즉 괴로운 마음의 물리적 풍경이었다. 이장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간에 서서 그의 감각으로 그 장면을 파악했다. 그는 엔진의 문제를 즉시 알 수 있었다. 금이 간 배정이 캡, 닳아버린 코일 1차 전선. 간단하고 초보적인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엔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로 그는 걸어가 바닥에 있는 렌치를 집어들었다. 도와줘도 될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아주 미미하게 으쓱했을 뿐이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깊고 끊어지지 않는 침묵 속에서 함께 일했다. 이장수는 주요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작고 주변적인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스파크 플러그 하나를 청소하기 시작했고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그는 휀더에 있는 헐거워진 볼트를 조였다. 흩어져 있던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각각을 큰 구멍 뚫린 보드에 제자리에 놓아 혼돈의 바다에 작은 질서의 섬을 만들었다. 그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저 소년 옆에서 말없이 흔들림 없이 비판하지 않는 존재로 함께 일했다. 마침내 이장수가 멈췄다. 그는 엔진을 그리고 데이비드를 바라보았다. 이 차는 늙은 병사라네. 이장수는 부드럽고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지치기도 하고 왜 싸우는지 잊기도 하지. 데이비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엔진 블록 위에 멈춘 채 이장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피로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이런 지프를 많이 알았지. 이장수는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먼 시선으로 말을 이었다. 얻어맞고 총 맞고 폭발해도 우리는 있는 걸로 덧대어 고치고 다시 전투에 내보냈어. 하지만 가끔은 손상이 외부에 있지 않았어. 아주 깊은 곳에 있었지. 갑작스러운 충격에 손상된 타이밍 기어, 스트레스로 닳아버린 메인 베어링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엔진 소리에서 들을 수 있는 거야. 달그락거리는 소리, 쿵 하는 소리, 주저하는 소리. 엔진이 심장을 잃는 거지. 그는 데이비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가장 고치기 힘든 건 부서진 부품이 아니야. 바로 심장이지. 데이비드의 뺨에 기름때를 뚫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내가 그들을 남겨두고 왔어요. 그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친구들을 내가 남겨두고 왔다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죄책감과 공포,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왔다. 흙먼지 날리는 길에서의 매복, 총격전, 차량 지휘관으로서 내려야 했던 찰나의 결정. 그는 살아남았고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령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의 꿈에 나타나는 얼굴들, 침묵 속에 울리는 목소리들. 이장수는 들었다. 끼어들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들을 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소년의 슬픔의 폭풍 속에서 조용한 닻이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야전 병원의 망가진 목소리들 속에서, 수천 잔의 위스키 잔 바닥에서. 그는 이 이야기를 직접 겪었다. 데이비드가 오랜 고해를 마치고 몸을 떨자
이장수는 그의 어깨에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손을 얹었다. 전쟁은 끝난다네. 그의 목소리는 평생을 통해 얻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끝났다고 하고 자네는 집으로 돌아오지.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진짜로 집으로 돌아오는 싸움은 다른 문제야. 그리고 그 싸움은 혼자 할 필요가 없지. 그는 금이 간 배정이 캡을 가리켰다. 엔진의 심장이 부서졌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함께 고칠 수 있다네. 그들은 오후 내내 작업했다. 이장수는 데이비드의 손을 인도하며 캡을 교체하는 방법, 닳아버린 전선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불꽃의 타이밍이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져야 하는지, 가장 작은 연결고리, 가장 간과하기 쉬운 디테일이 어떻게 전체 기계에 필수적인지 설명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이장수는 이야기했다. 딸에게만 모든 것을 이야기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데이비드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잃었던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짊어졌던 엄청난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며 보냈던 길고 외로운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영혼에 남은 흉터를 보여주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깊은 상처조차도 결국 아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작업이 끝났을 때 엔진은 다시 온전해졌다. 이제 시동 걸어보게. 이장수가 말했다. 데이비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였다. 그러다 운전석에 올라탔다. 깊고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는 키를 돌렸다. 엔진이 한 번, 두 번 덜덜거리더니 이내 으르렁거리며 살아났다. 그것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소리, 부활의 소리였다. 데이비드는 이장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수년 동안 꺼져 있었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엔진 이상이었다. 희망이 가을 공기에 노래하고 있었다. 이장수는 자신의 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프를 고친 것이 아니었다. 젊은 병사가 길고 힘든 귀향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와준 것이었다. 그가 차고를 나서자 데이븐포트 장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병의 얼굴은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장수에게 돈, 보상, 무엇이든 주려 했다. 이장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좋은 아이입니다, 장군님.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누군가 귀 기울여 듣는 것. 이장수는 자신의 작은 차고 조용한 삶으로 돌아왔다. 세상은 그가 한 일을 결코 알지 못할 터였다. 헤드라인도 수상도 없었다. 하지만 이장수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찾았다. 그는 평화를 찾았다. 몇 주 후 다른 픽업트럭 한 대가 그의 차고로 들어왔다. 낡고 찌그러진 모델이었지만 엔진은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면도를 했고 그의 눈은 맑았으며 조금 더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작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상자를 이장수에게 건넸다. 이장수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시계장인의 도구 세트가 맞춤 재단된 벨벳 위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은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다. 제 다른 할아버지는 시계를 고치셨어요. 데이비드는 작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멈춰버린 리듬을 다시 찾는 것이 전부라고 하셨어요. 어르신도 이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장수는 젊은이를, 그리고 그 앞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을 바라보았다. 그는 과거와 미래, 자신이 한때 어떤 군인이었는지, 그리고 데이비드가 어떤 남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았다. 원이 완성되었다. 그날 저녁 해가 지며 그의 차고 콘크리트 바닥에 길고 평화로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이장수는 도구들을 닦고 있었다. 그의 딸과 손자들이 곧 저녁 식사를 위해 올 터였다. 이은영의 요리 냄새가 이미 미풍에 실려 오는 듯했다. 그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한 젊은이가 이제 겨우 10대인 듯한 소년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옷은 해졌고 몸은 말랐으며 그의 눈은 절박하고 익숙한 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년은 구석에 있는 타이어는 펑크나고 체인이 엉킨 초라한 오토바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이장수를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저씨, 그가 물었다. 국밥 한 그릇에 이거 고쳐주실 수 있나요? 이장수는 소년을 바라보았고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는 수십 년 전 비오는 폭풍 속에서 고급 딜러십 밖에 서 있던 자기 자신, 유령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 차고에 서 있는 남자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단단했고 현재에 있었으며 온전했다. 그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의 빛바랜 푸른 눈에 닿아 지친 얼굴의 주름을 부드럽게 했다. 그는 작업대에서 깨끗한 헝겊을 집어 소년에게 던져주었다. 아들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했다. 국밥 한 그릇에 고칠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고치는 걸 도와주렴. 그리고 함께 밥을 먹자꾸나.